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K방역이 어느 순간 정치방역이 되고 과학방역, 자율방역, 표적방역이란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재난 시에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유가 함께 알아봅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유를 진행하는 하승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의 이유를 함께하고 있는 이예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같이 하고 있는 김보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제 두 번째 와. 출연. 네, 예. 네. 기분 벌써? 어떠신가요? 두 번째 출연자의 예, 너무 행복합니다. 영혼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역시 소울리스자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 네. 그 보밀님 사시는 인천에도 비가 많이 왔죠. 예, 비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왔다고 합니다는 비가 동네- 많이 왔던 시절엔 제가 안동에 있었고요. 아하, 예, 네. 저 인천에 오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저희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재난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먼저 얘기할 게 코로나19가 다시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네. 뭐 여기 신문 기사로 보면 어쨌든 뭐 3개월 만에 다시 10만 명을 돌파를 하고 어쨌든 문제는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 주제를 좀 얘기를 먼저 김범일 부소장님이 네. 좀 꺼내 주실까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네, 그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 중인데요. 우리가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우리 언론에서 지난 정권 때 있었던 코로나 재확산 시절과 뭐 백신에 대한 이야기에 비해서 지금 너무 언론에 주목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네. 말하고 싶었고요. 지금 이제 사망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번 달만 해도 500명, 600명 가량의 사망자가 생기고 있는데, 그리고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당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코로나 검사비를 보험에 대해서도 적용이 적게 해준다던가, 그러면서 뭐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은 고령의 인구들,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병이 있으신 분들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일단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겠죠.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일종의 뭐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들이 이미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약간 몸이 안 좋다고 느껴질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과거에는 무료였는데 지금은 유료로. 그러니까 확진이 뭔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간에 무료로 받지 못하고 유료로 전환된 거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어쨌든 이 시민들이 뭔가 코로나 상황에 계속 숫자는 다시 높아지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재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이제 어쨌든 과거에는 언론들이 되게 민감하게 뭐 확진자 수 이런 걸 보도해 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15만 명 어쨌든 간에 그 연휴 전에 한번 찍었고 지금 이제 오늘은 뭐 낮겠죠. 왜냐하면 휴일 확진자 수니까 당연히 낮을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휴일 끝나면 이제 확 높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되게 늘고 이제 문제는 그렇게 높아졌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어쨌든 코로나19 자체도 문제지만 뭐 중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뭐 병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증, 위중증 병상 같은 것들을 원래 만들었다 지금 정부 거의 다 뺐죠. 그리고 민간 병원과 어쨌든 협약 같은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이제 그냥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숫자가 높아지면 기존의 의료 시스템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시 코로나 초기 상황의 의료 시스템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거냐, 수는 되게 기하급수로 늘 텐데 하여튼 뭐 그런 문제들이 쭉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네. 정부의 뭔가 정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그러게요. 정책이, 근데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사람들, 시민들한테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 이러면은 아마 저항감이 엄청 클 거고요. 뭐 그나마 방법은 이제 4차 백신, 어쨌든 백신을 다시 이제 전 국민적으로 보급하는 건데, 뭐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져 있을 텐데 이제 그렇게 갈 건지, 어쨌든 백신을 다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금 정부 출범할 때 백신 피해자들 손을 사실 들어준 거였고, 과거처럼 그냥 전 국민한테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란 말이죠. 그럼 백신도 어쨌든 간에 일정 정도는 뭐 적극적으로 쓸 수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적극적으로 쓸 수 없고 하면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좀 취해야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뭐 정책적인 변화도 있어야겠지만 좀 기조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권에서 펼쳤던 정책을 모두 이제 진영의 논리로 이제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왔고, 실제로 그런 정치 세력이 지금 이제 정권을 잡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에 대해서도 물론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백신 피해자분들에게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하게 한국이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그 코로나 확산이라던가 사망자가 낮은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백신에 대한 부작용만 부각시키고, 또 백신을 뭐 이 백신과 저 백신을 뭐 비교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던 정부가, 또 뭐 아시겠지만 대통령도 백신을 맞는 모습을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백신을 맞으면 좋다라는 식의 아주 작은 기사를 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방역이어서, 지난 정권의 방역이 정치 방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 방역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과학적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권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런 이해득실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본인들의 뭐 기조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었다는 걸 그냥 시인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더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코로나 확산이 좀 유행이 적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마스크라든가 거리두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참여도 있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좀 부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어쨌든 그 본인들의 기조가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뉴시스 기사 같은 거 보면 뭐 윤석열 정부 100일 동안에 방역 정책이 3번 바뀌었다. 과학 방역에서 자율 방역에서 표적 방역. 아마 과학 방역 기존 정책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면서 이제 우리는 과학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 자율 방역은 어쨌든 이제 시민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했을 거고, 표적 방역은 어쨌든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계속 정책이 물론 현실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정책이 방향이 바뀌는 건 맞겠지만, 어쨌든 100일 동안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 3번이나 뭔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가야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또 문제는 어쨌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계속 공석 상태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뭐 물론 이게 이런 방역 정책은 질병관리청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체계 속에서 그러면 이제 아픈 사람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제 정책들이 나와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보건복지부에 장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데도 장관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 장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검사 관련했을 때 그 유증상자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은 뭐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검사비를 내다가 하도 이게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다시 그 의료보험 적용시켜서 5천 원으로 낮추긴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이제 검사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진 않지만 정책을 조금씩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해서 좀 그런 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민들도 예전에는 조금만 접촉이 을 했다거나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검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격리를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런 것들 좀 했는데 뭐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지치기도 했고 이제 정부에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아서 시민분들도 좀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식으로 좀 더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다시 좀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정부도 그렇지만 문제는 기업도 문제겠죠. 어쨌든 과거에는 코로나 걸리면은 이제 쉬는 게 일주일 동안 쉬는 게 이제 철저하게 보장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아파도 일하는 그러니까요. 경우도 많고 특히 뭐 확진이 되더라도 사실은 확진 사실을 과거에는 알림이 어쨌든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일에서 빠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체계가 안 돼 있으니까 아파도 일어나는 사람들 있고 뭐 사실 뭐 이재갑 교수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실제 수는 이 확진자 수보다 한 2배 이상 될 거다. 왜냐하면 아파도 확진을 검사를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검사에도 못 쉬니까 안 받는 사람도 있고 확진이 됐다 하더라도 요즘 보니까 어쨌든 한 3일 쉬고 나오라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그냥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어쨌든 사회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이쪽에 민감도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 정책도 말씀하신 대로 좀 바뀌긴 했지만 문제는 그런 거겠죠. 이게 이제 충분히 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알려줘야지 내가 어느 정도 뭘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될 텐데 지금은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바뀌곤 했지만 뭐가 바뀌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가 잘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지점들 어쨌든 뭐 윤석열 정부 전체적으로 정책 자체가 이제 좀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네. 저는 솔직히 그냥 주민 입장에서 지난 몇 년간은 그래도 네. 감염병 상황에서 정부가 존재한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숫자는 매일같이 안전 문자가 이렇게 오지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체감이 전혀 안 돼요. 그냥 그렇죠. 수치만 뭔가 보고처럼 네. 매일매일 몇 명 왔음 이게 다고 내가 그럼 감염병에 걸린 상황에서 어떤 정책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기가 어렵대요 요새는. 그러니까 아파서 진단을 받아도 기업에서 오히려 안 반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검사를 안 받으면 기업에 있으면 안 돼. 빨리 네. 빨리 그 환자 입장에서도 검사를 안 받고 있으면 내가 다른 구성원들한테 병을 옮기면 안 되니까 기업에서도 빨리 검사 받고 집에서 쉬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검사를 받으러 가면 이제 한 명 빠지네 이런 분위기라서 받으러 가기가 너무 어렵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그런 네.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코로나 확진이 되면 이제 격리 상태의 확진자한테 이제 그 보건소라든가 뭐 관에서 계속 연락을 하고 추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서비스가 이제 다 이제 제공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말단의 공무원들의 노동권에 대해서 너무 과한 노동을 부과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낸 세금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구나라고 체감이 효능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효능감이 전혀 없어졌다는 점에서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또 효능감 얘기할 때 또 이제 최근에 또 효능감 없는 사태가 또 한 번 있었죠. 이번에 폭우가 네. 수도권 집중적으로 내렸고 뭐 수도권만이 아니죠. 전국적으로 내렸고 뭐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계를 보면 전국에서 주택상가 침수가 8,970건. 네. 서울이 근데 되게 특이해요. 보통은 서울은 이런 데서 되게 빠져 있었는데 이 8,970건 중에 서울이 7,955건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서울 피해가 났었고 사실은 서울에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 또 이게 전 국민이 과거와 달리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그러니까요. TV에 정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생긴 것보다 어쨌든 서울 피해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왔고 어쨌든 산사태가 보면 어쨌든 뭐 362건 되게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문제는 이제 이 갑작스러운 폭우 사태에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의 국가의 책임이죠. 이런 네. 재난 상황이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제 지금 재난 상황에 사실은 비가 오면 대통령이 퇴근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문제가 그냥 이게 비가 온 게 아니라 심각한 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 사실 또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 것처럼 재난 상황에서 지금 사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비운 거죠. 물론 이제 또 청와대를 안 쓰니까 대통령실 하여튼 어쨌든 뭐 이 안정관 용산에 시스템. 대통령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은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만들어놓은 안정관 시스템 체계가 있을 거잖아요. 뭐 그거를 그쵸. 뭐 통으로 옮겨놓고 뭐 집도 그렇게 만들어놨다 하는데 사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네. 그로 비슷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집에 웬만한 거 다 있다. 오, 그 내가 웬만 집에다 그걸 설치하는 것도 맞나 하는데 좋은 집이나. 어쨌든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런 심각한 재난 상황인데 이제 컨트롤 타워가 계속 비어 있다라고 한 느낌을 주니까 이제 시민들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수도권에 사시는데 직접 경험했던 뭐 이번 폭우 사태에 게 있으신가요? 이거 뭐 언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 언론 네. 그러니까 수도권, 그러니까 특히 서울에서 폭우가 심하게 있었고 피해를 받은 게 이제 속보로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 느꼈던 거는 언론도 그냥 이 폭우의 피해를 그냥 어떤 보도를 흥미 위주의 보도만 하는 처럼 건 느껴졌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뭐 피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이 많이 잠겼네요. 이렇게 많이 사고가 났습니다. 라는 보도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이나 그 다다음 날 정도 돼서야 뭐 이 피해를 받았으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피해는 이렇게 예측됩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서울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든 게, 서울의 피해는 뭐 동작구, 무슨 사당동, 뭐 어디 성북구의 무슨 동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명을 얘기하면서 사실 그 비슷한 피해가 강원도에도 있었고 충북 지역이나 충남 지역에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강원도, 그러니까요. 충북 이런 식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 있는 분들은 뭐 동작구가 어딘지 뭐 다른 동네가 어딘지 이거 알 게 뭡니까 사실.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히 알 거라는 전제하에 이제 보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부산 사시는데 계속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이번에. 야 너희 동네 비 많이 와? 아니 저희 동네 비 안 오는데요. 충청도에 비 많이 온다던데. 그러니까 충청도가 얼마나 중정도로 퉁쳐져 있으니까. 충북에 비 많이 오는데 아니 충북도 북부과 남북과 되게 멀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어쩌면 이제 뭐 거기 사시는 분 아니더라도 어쨌든 걱정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보도 자체가 언론 보도 자체가 정밀하지 않은 거죠. 약간 이렇게 걱정만 약간 더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찌보면 이 언론도 여전히 그건 뭐냐면 이제 재난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이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고요. 뭐 언론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재해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뭐 어쨌든 줄어들면 좋은 건데 이제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나름의 준비와 훈련 같은 게 좀 필요한데 여전히 한국은 이번에 보면 다 마찬가지로 약간 우왕좌왕하고 사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의인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한 게 그 맨홀 뚜껑에 이렇게 맨홀 물 빠진 예. 사실 그거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맨홀에 빠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기도 했고 실종되기도 했고 한데 그 물론 그분들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럼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이쪽에 걸린 거 빼서 물을 빼신 거는 되게 훌륭하신 건 맞는데 사실 이거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라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거를 방지해야 되는 정부 책임이 그쵸. 사실 강조돼야 되는데 이건 무슨 우리는 여전히 개인 훌륭한 의인들을 그러니까 시스템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희생적인 개인들을 가지고 여전히 재난을 대응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좀 저는 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세월호나 이런 여러 가지 재난재해 사고를 겪으면서도 변한 게 별로 없다.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재난 상황에 어쨌든 언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정부는 어쨌든 간에 뭐 재난 자체를 인간이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쨌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복구 과정을 밟을 건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정보는 없이 아까 말씀하시는 되게 선정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기사가 될 만한 뜰 만한 뭐 그런 얘기들만 약간 저는 이제 채워지고 있는 게
비슷한 사태가 또 발생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계속 두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말씀하신 그 빗물바지를 뺀 어떤 시민의 보도를 하기 전에 왜 이렇게 폭우가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관리를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보도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또 취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를 하고 했다라면 이게 또 전 달라질 것 같은데 요즘은 다 현장 취재보다는 다 이제 뭐 그런 제보를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이제 이거 뭐 괜찮다 싶으면 내보내는 거는 조금 이제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요즘 뭐 어쨌든 공동체 라디오도 보면 어쨌든 재난 방송 기능을 한다라고. 맞아요. 네. 전 얘기 들으면서 계속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진짜 이거 재난 방송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부터 공동체 라디오에 부여한다는 계획은 세웠어요. 근데 또 계획만? 근데 저 뭔가 재난 방송을 하려고 하면 협의체도 구축해야 되고 재난 방송 정보를 그쵸. 어디서 얻어야 되지? 뭐 이런 시스템이 저는 군에 있는 재난 방송 시스템이랑 그리고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그리고 충청북도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맞아요. 되잖아요. 다 그 연결이 되는 그게 뭔가 만들어져야지 바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서 송출을 하고 주민들한테 그 지역에 우리 옥천군에서 뭐 어떤 비가 어디가 어떻게 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건데 그 구축부터 해야 돼요. 뭔가. 진짜? 아직 네. 그러니까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어쨌든 이 폭염포 아까 기후 변화 얘기도 하셔가지고 네. 기후 변화 얘기 조금 더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쨌든 그 말씀하신 약간 공동체 라디오 시스템 얘기도 같이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 오죠. 어떤 노래를 먼저 들어볼까요? 넥스트 레벨을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는 뭔가요? 저희의 넥스트 레벨은 도대체 뭘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듣고 오겠습니다.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으로를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home ground. 위협에 맞서서 제껴라, 제껴라, 제껴라. 상상도 못한 blackout. 유혹은 깊고 진해. Too hot, too hot. 잡은 손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해.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라라라라라. I see the new info. 적대적인 고난과 슬픔 널 덮아 벤진화시켜. That's my novice, it's my novice. You lead, we follow. 감정들을 배운다.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ork it, work it, work it out. 감당할 수 없는 절망도 내 믿음을 깨지 못해. 더 아픈 시련들마저도 난 잡은 손 놓지 않을게. Beat drop. Novice calling.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광야의 곁을 내지 마라. 약속이 깨지면
먼저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달 때까지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I'm on the next level 더 강해져 자유롭게 next level 난 광야의 내가 아냐 next level 야수 같은 나를 느껴 next level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네, 넥스파,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넥스파요. 넥스파? 네. 넥스파는 넥스파. 뭔가요? 네, 네, 넥스트 레벨. 저희의 넥스트 레벨 좀 좋아지면 좋을 텐데요. 그러게요. 어쨌든 근데 이게 앞으로 폭우나 이런 산사태 같은 사건이 줄어들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네. 왜일까요?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어쨌길래? 기후가 어땠냐고요? 네. 지구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구가 도와지면 비가 오나요? 지구가 더워지면 사람들은 온난화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네. 기후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추운 곳은 더 추워지고 더운 곳은 더 더워지는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 앞으로도 벌어질 예정입니다. 네, 와 역시 예 기후 전문가 같으세요. 뭔가 기상캐스터 같은 그러니까요. 톤이었어요. 네. 네. 신뢰감을 주는데요, 막. 아, 네. 어쨌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기후 위기로 간 이유는 결국 이제 기존의 기상 시스템으로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기존의 네. 과학적 데이터로 수집한 자료랑 이제 안 맞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고, 소위 말하는 이제 기상 이변이 잦아질 거다. 어쨌든 신기하게 이번 여름 태풍이 안 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특이한 거죠. 근데 문제가 또 이러다가 아마 가을 태풍이라고 한 또 이제 게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이것도 보면 다 특이한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뭐 날씨가 좀 뜨거워지나 이렇게 아니라 폭염도 있지만 뭐 혹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중호우처럼 이렇게 있고 가뭄도 생기고 사실 이제 이게 어쨌든 과거에 한국은 뭐 사계절의 변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가는 거라 보여집니다. 이번에도 보면 동작구에 하루 동안 내린 비의 양이 381mm. 네. 네. 105년 만에 최고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하루에 381mm가 내린다라 사실 이게 참 생각도 별로 안 해봤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쏟아진다는 얘기죠. 네. 심지어 1시간 동안에 141mm가 오면 제가 볼 때 웬만한 진짜 곳은 다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이런 게 되게 잦아지는 거고 이제 또 뭐 이제 겨울에는 이제 되게 심각하게 추워질 일도 있을 거고요. 뭐 네. 이번에는 어쨌든 뭐 반지하 거주 형태가 문제가 됐지만 이제 뭐 거주 형태만이 아니죠. 뭐 야외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바로 농민들, 뭐 어쨌든 지금 요즘은 다 그냥 새벽에 일하시는 걸 다 이제 어쨌든 하고 맞아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야외에서 일하고 안 좋은 노동 조건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앞으로 이제 더욱더 가혹한 조건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개인의 책임으로 혹은 뭐 기업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지 뭐 또 이 와중에 서울시장님은 뭐 반지하를 다 없애겠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다 없앨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이게 거주용의 건물에 사는 형태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애초에 거주용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거기 거주하는 사람 많은데 이거 그냥 우리가 없앨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지 또 그 없앨 거야라는 말 뒤에는 또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개발 정책들이 또 이제 네. 도사리고 있는 거라서 그럼 또 이게 결국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뭐 또 결국 재난도 결국 자본을 가진 사람한테 이익이 된다는 뭐 재난 자본주의 이런 말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위기는 되게 심각해지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되게 쫓아가고 있는 맞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정작 시민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어쨌든 정보도 제대로 안 오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냥 일상을 살자 일상의 조건도 계속 빡빡해지고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직화를 해서 정치를 개혁해야 합니다. 아, 네 역시 결론은 정치인가요? 네. 근데 진짜 네. 그 기후가 계속 확확 바뀌잖아요. 네.
기존에 살던 거랑 다른 이상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계속 익숙해져 있는 혹은 대비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그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한다는 의미니까 예를 들어 배수를 원래는 비가 뭐 일정 정도로 와서 배수가 가능했던 그 배수관의 시스템이 갑자기 확 오니까 또 감당을 못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기사나 이런 데서도 별로 안 나오고 반지하 당연히 없어야죠. 근데 반지하를 없애면 거기에 원래 거주하시던 분들을 어떻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대응책은 같이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빠져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계속 안 나올까요? 그리고 이번에 파주에 그 보시면 농어촌공사에서 농로를 콘크리트로 다 포장해 버려 가지고 네. 일명 개구리 무덤으로 불린다고. 높이가 거의 한 2m에 달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빠져도 못 빠져나오는. 이걸 다 시멘트,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이렇게 흙으로 만들었던 걸 다 콘크리트 발라버린 거죠. 네. 고라니가 빠져도 못 빠져나온대요.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뭐, 그냥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뭐냐면 다 이제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이게 물길이 네. 무너지네 하니까 이걸 다 시멘트로 발라버려. 그러니까 시멘트 발라버리니까 그걸 물길이 안 무너져.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이 빠져도 이제 이게 위험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네. 이게 물만 재난이야? 다른 것도 재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게 복합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뭔가 고려가 필요한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단편적으로 하나의 상황에 맞추고 나면 딱 한 시점에 맞춰가지고 나오니까 문제가 발생이 계속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주신 거에도 보면 어쨌든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북한도 사실 좀 비슷할 것 같고 네. 폭우라고 하는 게 나만이 모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건 되게 전 한반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거 안 되고 특히 이게 또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쨌든 뭐 저희는 이제 다른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뉴스에도 안 나오는데 네. 지금 어쨌든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물들한테 이제 퍼지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지금 계속 확산될 우려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일을 했냐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 동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들은 대부분 다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다 매장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짜 네. 막 아픈 돼지와 아프지 않은 돼지 모두 다 한 번에 매장을 그렇죠. 하잖아요. 산채로 매장하는 것도 되게 심각한 네. 문제고 또 하나 어쨌든 그렇게 매일을 했는데 대충 다 땅 파서 그냥 대충 묻어버린 상태였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이게 다 드러나거나 침출수가 다 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병균이 가장 빨리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는 일단 문제가 되니까 야 그 주변 반경 몇 킬로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말살시키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말살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퍼지는 거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축질병 위기 단계 심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위태로운 상태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폭우도 거치고 이제 뭐 이제 이번 추석 뭐 거치면은 엄청나게 확산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막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해야 하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안 움직여야 됩니다. 네. 왜냐면 어쨌든 왜냐면 사람들이 이동하면 이 바이러스들이 다 묻어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또 마찬가지로 안 이동해야 되고 뭐 예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한창 할 때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각 시도별 경계구역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경계를 넘나드는 차량들 다 소독했어요. 맞아요, 봤어요. 그럼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려면은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 정보가 가야 되겠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는지. 근데 네. 지금 아무것도 정보를 안 제공하고 있다. 갑자기 추석 때 모든 차량에 대해서 방역하겠다라고 하면 또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분명히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또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나름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또 이 정책도 제가 볼 때는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보내주신 기사에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님이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양동농가의 손 씻기 강화, 장화 갈아 신기, 매일 청소, 기본 방역 수칙에 대한 얘기랑
축산농장 방문 금지 정도만 얘기를 하셨는데 왜 발생하는 일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근데 뭔가 좀 너무 단순한 대응 같기도 하고 개개인이 그러면은 방역하고 소독하고 개개인이 방문하지 마세요라고 또 개인들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미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미 네. 알아서 하는 영역 말고 이제 다른 영역에서 정부가 해줘야 될 것들을 짜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이 없고 그런 정책에 대한 이제 홍보도 안 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별로 이제 재난대책본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가령 이제 아까 얘기하다시피 이제 그러면 재난대책본부가 이제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렇게 마을 방송하거나 네. 아니면 문자 보내거나 뭐 그쵸. 이런 정도인데 근데 사실 옥천도 보면 옥천 신문 있으니까 사실 사람들 보면 다 속보 보려고 옥천 신문 들어온단 말이죠. 맞아요. 빨리 군청 소식이 더 올라오려고. 느리니까. 그러면 이제 공동체 라디오도 이제 재난 방송을 하려면 사실 시급하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저 오면서 이제 저기 금구천 물은 어느 정도 찼나 보고 왔는데 그럼 어쨌든 시급한 거에서 재난 그럼 바로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재난 상황이 되면 재난 대책본부와 결합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보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어느 내용까지는 이제 이거는 조금 시차를 둬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네. 지금 당장 주민들한테 가야 될 정보는 뭐고 이런 거에 대한 분류와 정리가 돼 있어야지 사실 방송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이제 그러려면 사실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이미 군청과 되게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지만 실제로 가능한 그쵸, 얘기죠. 그냥 뭐 옥천군청 관계자가 공동체 라디오에 훌륭한 재난 방송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미 그럼 시스템 속에서 이제 빨리 들어와서 회의도 하자고 얘기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예수 PD님 말 들어보면 그런 과정이 아직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공동체 라디오 맨 처음 생기고 나서 바로 가져가서 관계하신 담당하시는 분이나 의원들에게 드렸던 자료가 그거였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의무 계획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니 이를 좀 조례화해서 실제로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일 먼저 드렸던 게 그 재난방송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 더 열심히 많이 다녀야 되나 봐요, 제가. 네. 어떻게 하면 정치를 풀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조직되어야 합니다. 조직되면 조직되면은 그 정치적 의사 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어떻게 해요?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어떻게 만들어야 그건 이제 됩니까? 정치학 박사이신 하승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컷 얘기하다가 왜 가져가겠어? 약간 창과 방패 같았어요, 방금. 네. 네. 사실 이제 그러려면 이제 당장 올해부터 이제 그 관련된 사업이 그러니까 담당 부서도 만들어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담당 사업 예산도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사실 무용지물이 될 텐데 어쨌든 옥천 군수님과 옥천 군의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중요한 역할이군요. 맞습니다. 재난 방송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라디오 어떤 식의 협력 관계를 만들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건지. 그거 관련해서 저번에 언론 문화제 그때부터 그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뭔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고 나서 조금 지나면 사라져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지난 시간 했으면 아마 그 뒤에 공무원 인사발령도 바뀌고 하면은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다시 해가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은 좀 뭔가 앞으로 계속 심각해지고 잦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건 되게 주의를 요하는 문제니까 더 집중해야 되는데 네.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집중, 중요합니다. 끝인가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출직 정치인들은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지만 시민분들이 모여 있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군청과 군의회가 계속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압박을 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좀 슬픈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시민들의 입장에서 재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든 어디든 간에 행정기관의 너무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열심히 압박을 해야지만 움직인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네. 하지만 이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열심히 해야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분이 혹시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가요? 아 저요? 네. 아, K.U. 선생님의 네가 하면 로맨스. 왜 추천하시나요? 아, 이거 뭐 아까와도 연계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정치 진영의 어떤 정책이라도 좋으면 해야 되는데 네가 그쵸. 하면은 안 좋고 내가 하면 좋다 막 이런 식의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 비판의 노래입니까? 아하. 예, 그렇습니다. 아. K.U. 선생님과는 합의되지 않았지만 비판의 노래.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혼자였던 너를 사랑한 많은 사람 중 내가 널 갖게 돼서 행복했어. 애매한 두 사람 아닌 한 사랑이 되고 이젠 다 내 거라고 믿었는데 링링링링 여전히 바쁜 네 폰 오늘도 불이 나 아직도 넌 그 사람과 질질질질 끌면서 그저 그런 연락일 뿐이래 말 같지도 않아 그 사람과 사랑 아닌 척 사랑하는 널 사랑하는 난네 바보 난네 바보 난네 바보인가 봐.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어딨어 하지만 눈 감아줄게 잠시만. 네가 하는 로맨스 로맨스 네가 하는 로맨스 로맨스 네가 나의 로맨스 로맨스 오래 상처 주지 말아줘 부탁해. 혼자였던 나를 사랑에 눈뜨게 만든 네가 날 선택해서 고마웠어. 그래서 솔직히 많은 건 바라지 않아. 단지 네 옆이면 충분했는데 링링링링 밤낮도 없는 네 폰 내 속은 불이 나 참아야지 하면서도 빙빙빙빙 맴돌며 그저 그런 친구일 뿐이래 말 같지도 않아 그 사람과 사랑 아닌 척 사랑하는 널 사랑하는 난네 바보 난네 바보 난네 바보인가 봐.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어딨어 하지만 눈 감아줄게 잠시만. 네가 하는 로맨스 로맨스 네가 하는 로맨스 로맨스 네가 나의 로맨스 로맨스 오래 상처 주지 말아줘 부탁해. 너의 문제는 둘 빼기 하나인데 이게 뭐야 답이 뭐야 왜 아직도 둘이 남았지 미만큼 네가 좋아 좋은 만큼 네가 밉다. 내가 바보 같지만 사랑하니까 너를 기다려줄게. 그 사람과 사랑 아닌 척 사랑하는 널 사랑하는 난왜 바보 왜 바보 왜 바보 만들어. 이러지 말아줘 이러지 말아줘 더 이상 날 애타게 만들지 네가 마. 하는 로맨스 로맨스 네가 하는 로맨스 로맨스 네가 나의 로맨스 로맨스 오래 상처 주지 말아줘 부탁해. 널 모두 부탁해 내게 줘 부탁해. 네 전부를 이제 완벽하게 내게 와줘.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네. 저희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맞아요. 오늘 다룰 책은 4.16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이 같이 쓴 재난을 묻다. 반복된 참사건에 온 기억 대한민국 재난연대기. 이런 책입니다. 오늘 저희 재난 얘기만 주기장창 하게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이 재난을 묻다는 책은 이 책을 쓰신 분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때까지 나온 책 중에서 재난과 관련된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다. 오. 라는 얘기를 필자께서 하셨고요. 오.
다루고 있는 사건도 보시면 사실 이제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굵직한 사건들이 다 다뤄져 있습니다. 남영호 침몰 참사, 화성 시랜드 청소년 수련회지 화재 참사,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순천 봉사활동 산사태 참사, 여수 국가산단 대림산업 폭발 참사, 태안해병대 캠프 참사, 정성효 사랑요양병원 화재 참사, 뭐 이런 이제 한국에서 참사라고 불렸던 참사라고 불리면 어쨌든 뭐 사람 수가 10명 이상 그렇죠. 죽는 사건인데 이런 게 사실 이것도 뽑아놓은 게 이거지. 책을 보시면은 그런 사건들이 한국에 참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뭐 비일비재하게 참사가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책은 왜 우리가 이런 사건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가? 왜 반복하게 될까라는 그러게요.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예, 김범인 부소장님은 이 책에서 왜 반복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이게 지금 하시나요?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반복하세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진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생각을. 정치주의자.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잘못된, 그러니까 규제를 벗어난 그 지역에 건물을 짓거나 허가를 내주는 거 다 어쨌든 정치 세력인 거고, 그 정치 세력과 어떤 특정 자본의 결탁, 그리고 문제 덮어두기, 계속 쉬쉬하는 문제도 사실 결국엔 또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으로 정치 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 만약에 또 어떤 참사가 벌어졌을 때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1인 시위밖에 없는 거죠. 또 다시 이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정치 개혁이 되는 겁니까? 그 참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건 네. 또 다른 특집 때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머. 이렇게 한 마디도 안 해주고 그냥 바로 넘긴다고?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소스 그럼 힌트도 안 주고 바로 그냥 네 토스를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한 두 문장으로 얘기해 주세요. 두 문장. 예. 네. 그래서 양당제, 고착화된 양당제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이 정치 집단에 들어가야지 균열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균열되지 않고 계속 고정된 집단이 이 어떤 부정부패를 일삼는 이거에 대한 어떤 울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양해지면 무조건 다 바뀌나요? 그건 아닙니다. 다양해진다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양해지면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긴 이야기다. 그래서 모든 근본적인 대책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특집으로 넘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얘기하라고. 두 문장 세 문장으로도 그 많은 이야기를 담기에는 저의 언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여기서 좀 각자 자기가 눈여겨본 참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수 PD님은 어떤 참사가 좀 눈에 저부터요. 들어오셨어요? 네. 사실 참사들이 다 이렇게 뭔가 깊게, 그러니까 뉴스에서 봤던 것과 달리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았는데요. 저는 그 대구 지하철 참사를 우선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냐면요. 애초에 지하철 건설이나 운영을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인데 그런데 그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다른 여러 일련의 사건들이나 정부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의 안전보다는 수익성이 우선된다는 점이 저는 이상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정부가 기업도 아니고 왜 자꾸 수익성만을 우선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책임 소재도 심지어 명확히 하지 않았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전부 현장 근무자만 처벌을 받았다고 해요. 그 시스템을 만든 근본적인 내용들은 건드리지 않고 전부 일하고 있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참사여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안전 지하철을 지키고자 나선 지하철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노동조합이 당연히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 외에 지하철 안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참사 앞에서
파업 투쟁을 통해서 1, 2호선의 안전요원 확충, 전동차 내장재 교체, 안전방제 시설 확충 등 특별 단체 교섭을 체결하는 성과를 내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훌륭한 성과를 내었는데 또 파업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검찰이 노동조합이 왜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너희들과 무관한 안전 문제로 파업을 했냐라고 하면서 목적상 불법 파업으로 규정을 했다고 해요. 이번 정부에서 불법 파업을 엄히 다스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왜 불법 파업인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기서도 이런 문장이 나와요. 지하철의 안전 문제가 지하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라는 노동조합의 통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내가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면 그 직장에 이 얼마나 안전 시스템을 잘 갖춰주고 있느냐가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2인 1조냐 1인 혼자서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동자의 근무 환경 자체가 바뀌는 건데 왜 이게 노동자들의 네, 환경과 무관하다는 거지? 라는 이해가 정말 안 갔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노동 조건, 노동 안전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당연히 개입하는 거는 네. 하고 사실 그게 이제 시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으면 그런 권리가 더 철저하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권리가 오히려 짓밟히고 불법 파업이 되는 거고 결국 안전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요. 결국 수익성만 줬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그리고 책임은 지하철 그 지시를 따른 그 마스코키 뽑으신 분이 그냥 상부의 지시를 따르신 거잖아요. 근데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 보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신 건데 그 사람만 네 처벌을 받는 이 상한 사회 우리나라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아까 세월호 얘기하시지만 사실 이제 이 책의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제주도 이제 저희는 잘 모르죠. 70년대에 있었던 이제 사고 배사가 똑같이 남영호 세월호 똑같이 나는 이제 남영호라는 배에서 네. 침몰이 돼서 그때도 300명 넘게 사실은 배가 침몰돼 이때는 몇 명이 죽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이제 책에 보시면 이렇게 돼지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승선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 여객사들이 그냥 태우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수도 파악이 안 되는 조건이고 뭐 그럼에도 어쨌든 이 화물 적재량은 거의 3배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배가 난파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제 그 뒤에도 사실 이게 국가 책임이죠. 네. 정확하게 화물 정량을 지켜야 되고 여객수를 지켜야 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관리를 하는 건데 네. 관리 체계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때 사고가 난 뒤에도 사실은 되게 황당해요. 일본에서 먼저 보도돼 가지고 나중에 한국에서 그러니까요. 인지를 하게 되는. 아니 그리고 일본에서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네, 그 그거를 신호를 무시하고. 네 자리 그 없었다면서요. 다음 날 네. 봤다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 그거죠. 다들 그거죠. 내 타이밍에만 아무 일 안 생기면 된다. 그게 하여튼 뭐. 군 시절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한국에 되게 일상화되어 있는 부분. 사실 재빨리 구조를 했으면 이때도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고. 뒤도 이제 사실 보면 뭐냐면 다 그냥 보상 문제로 몰아간 거죠. 한 4일 만에 그냥 다 보상 끝. 이렇게 돼버리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정말 재난을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이렇게 애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조차 잘 안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네, 우리 김범민 부소장님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건지. 아니 우선 뭐 전반적으로 뭐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였는데 뭐 특히 이제 실무자의 한두 명의 처벌로만 그치고 제대로 된 보상이나 기억이 없다라는 얘기에도 공감을 하고요. 저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 해병대 캠프 참사를 보고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학생들에게 이런 극기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폭력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게 무슨 교육이야? 교육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전체주의 사상주의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말고도 위험한 이런 뭐 훈련이라든가 이런 이름의 수련회 때 막 목숨을 잃은 게 또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 자체가 좀 바뀌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책 하나가 또 생각이 나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팟캐스트에 나왔던 에피소드를 모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대 옴진리교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의 옴진리교라고 하는
일본 표현하면 신종교의 어떤 그 교주의 명령으로 이제 지하철에 독가스를 살포했던 거기도 지하철 사고였죠. 예,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설명드리기보다는 이 사건을 대한 일본 사회와 일본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적으로 시민사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유가족들에게 그 보상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이제 이 종교에게 있는데 우선 이 종교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종교법인을 해산시켜 버리고 이 종교법인에게의 법인의 채권을 1원이라도 더 유가족을 챙겨주기 위해서 막 법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종교 재단에 있던 어떤 그 물건들이나 토지 같은 걸 다 수용해서 뭐 시민들에게 팔아서 판매를 해서 그 돈을 유가족에게 전달한다던가 계속적으로 유가족들에게 좀 더 나은 보상을 위해서 좀 더 이것을 제대로 된 보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변호사들이 또 시민사회가 움직이고 있고 또 일본 정부가 그거에 응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매우 놀랐고 여기 이제 이것을 쓴 이제 그 필자의 말에 의하면은 한국 사회는 이제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3년 뭐 4년이 지났는데 이제 뭐 지겹다. 이제 그만해라.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얘기를 막 하고 또 실제로 그에 응하는 또 시민들의 여론도 있는데 일본 사회에서 아직도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인지하는 또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재난을 다루는 또 재난을 어떤 인식하는 어떤 이 문화 자체가 굉장히 다르구나. 또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소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여론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그 유가족 얘기 나오니까 저는 그 시랜드 참사 얘기 나왔을 때 유가족에게는 유가족이 당사자잖아요. 근데 수사 과정도 알 수 없고 수사 상황도 알 수 없게 해놓고 뭐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뭐 정부가 거기 보내려고 했냐, 내가 아이들을 죽였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유가족이 당사자인데 왜 자료를 못 봐야 되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뭐 거기 여기 보면 춘천 산사태 그러니까 그 자원활동 하러 갔던 대학생들이 이제 이번과 비슷하죠. 포호가 내려서 산사태 나서 이제 대규모로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있는데 거기 사건에 보면 되게 특이한 건 뭐냐, 보통 유가족 대책을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왜냐 유가족 이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아무도 그 당시에 관심 안 갔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친고인 학생들 그다음에 뭐 대학 이런 데서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유가족 대책만 하면 딱 유가족들만 들어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피해자 대책이 저렇게 늘려서 해서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어떤 그런 정보가 제공되고 당연히 유가족들한테 그렇게 해서 뭐 보상은 사실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어쨌든 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피해자들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 속에서 뭔가 이제 자기가 치유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오히려 더 이제 그 폭력적인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 이때도 보면 춘천시장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제 뭐 민박 지배나 이런 거 할 때는 다 경보 그러니까 일종의 비상 연락망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마을 주민들 다 대표였는데 딱 그때 민박했던 대학생들만 죽은 사건이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사실은 그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도 사실 피해가 생기면 책임을 진 사람들은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 우리 한국에서 마치 사과 안 하고 버티는 게 마치 강단 있는 것처럼 막 되는 거고 정부는 그러니까 무조건 사태가 벌어지면 부인부터 시작하고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각 부처가 서로 자기 책임 아니다 떠넘기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대응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책임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족 입장에서 답답해 죽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부도 안 줘. 서로 지 책임 아니라 그래.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죽었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영아 사건은 되게 세월랑 비슷해요. 여기도 심지어 제주에서 출연한 배였기 때문에 그냥 마을에 수십 명이 통으로 이제 돌아가신 가족들이 다 통으로 다 돌아가셔서 뭐 여기 책에 보면은 한 명이 그냥 세 집에 이제 상주가 되는 뭐 이렇게 되는 일도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런 예상치도 못했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고 아까 옴질리기 위해 하신 것처럼 그냥 빨리 정리하고 끝내자 이게 아니라 사실 제가 볼 때 이거는 언제라도 피해자들이 다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본인이 속에
가둬놓은 게 없어야지 사실은 가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 지금 아직도 4.3 피해자 이게 얘기하듯이 사실 그 정도 시간도 안 풀리는 문제인데 그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충분히 기획하고 애도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한 재난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외에 또 뭐 문제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언론. 언론. 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JTBC였나요? 그 세월호 팽목항에 뭐 한 1년 정도 실제로 기자를 파견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는 아니죠. 다른 언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속 보도를 해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도 바뀌어야겠지만 언론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목해서 계속 유가족들의 이야기라던가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는 보도도 필요한데 그냥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또 어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전환에 물론 이것도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긴 하지만 좀 더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오히려 보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PD님 혹시 뭐 좀 바뀌어야 될 만한 바뀌어야 될 만한 거요? 네. 사회 인식? 그러니까 뭔가 아까 피해자들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피해자들이에게 보상금이 무슨 의미있냐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 보상금을 받자고 이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보상금은 진짜 국가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는 게 보상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지급해놓고 피해자들한테 보상금 줬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 진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동료, 그러니까 시민들 같이 함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또 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든 그러니까 동료 시민들이 그게 보상금 받았는데 왜 계속 그러냐가 아니라 진짜 그게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도 그 보상금 하나 쥐어준다고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생업을 뒤로 하시고 또 아예 그 활동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정말 그 사람들의 인생에 너무나 큰 일이고 그래서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보상금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음질리교 관한 책에 네.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요. 피해자와 유가족은 돈을 받아야 한다. 그저 큰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책임을 져야 할 개인 및 단체에게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아내야 한다.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 있는 단체가 사용하던 의자와 책상과 연필 한 자루까지 모두 처분해 1원이라도 더 많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자 노력하는 전례가 생기면 그 사회에는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 사회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인지하고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돈보다 이게 더 우선이다라는 그 인식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보상금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마디만 더 붙이면 어쨌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식을 만드는 저는 어쨌든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럼 그러니까 이윤만 앞세우다가는 와 똑같죠. 우리가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이제 그런 무리수를 안 둘 거라서 맞아요. 그런 이 중에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을 정말 제대로 잘 지키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재난에 좀 이제 벗어나 좀 안전한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 재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재난이 오더라도 같이 겪어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뭐 저희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 쭉 해봤는데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더 얘기하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거 여기 나온 참사들이 뭐 뉴스에 보도돼서 뭔가 역사적 이야기나 멀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되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을 겪다가 일상에 우리가 캠프 한번 안 가보셨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캠프 가봤거든요. 그리고 지하철 이용 많이 하잖아요. 뭐 산 지나가다가 일어난 것도 그렇고 배 탄 것도 진짜 그 제주도 가서 어디 섬 하나 가려면 누구든 배를 타기 마련인데 이런 일이 진짜 어디서든 벌어지지 않으려면 모두가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노래는 뭔가요?
예, 뉴진스의 어텐션이라는 곡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전달드리고자 새로운 유형의 아이들이 나왔다. 아하. 우리가 이런 아주 지난하고 어려운 이 정치적인 문제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정적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 네. 새로운 유형의 아이돌이 계속 나오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각툭 긍정이군요. 예, 우리는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절망하지 않고 싸우기 위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랍니다. 예, 네. 어텐션이 필요합니다. 네, 어텐션을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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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nd me 내 맘이 보이지 한참을 쳐다봐 가까이 다가가 You see You see One, two, three 용기가 생겼지 이미 아는 네 눈치 고개를 돌려 천천히 여기 You see 여기 보이니 Looking for attention I guess so 확실하게 너로 만들겠어 Hey, drop the question, drop the question Want attention, want attention You give me butterflies, you know 내 맘은 온통 paradise 꿈에서 깨워주지 마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가끔은 정말 헷갈리지만 분명한 건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날 우연히 마주친 척할래 못 본 탑 지나갈래 You're so fine gotta get to know ya 나와 걸어가줘 지금 돌아서면은 잊어 To look at me back Hey 다 들켰어 나널 보면 하트가 튀어나와 내 사탕을 찾는 baby 내 맘은 설레 Drop the question Want attention want attention You give me butterflies you know 내 맘은 온통 paradise